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웨비나의 진행을 맡은 하트카운트의 차혜수입니다. 오늘은 퍼널 분석이라는 주제로 데이터 분석가 김민주님과 구다비님 모시고 웨비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 간단하게 먼저 자기소개 한 번씩 해주실 수 있을까요? 먼저 오늘 연사이신 민주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데이터 분석가 김민주입니다. 네. 저는 첫 커리어를 창업으로 시작했어요. 음, 창업한 회사에서는 쉐어하우스를 만들고 운영하는 일을 했었는데요. 이전에 일을 해본 경험도 없고 또 창업도 처음이다 보니까 서비스를 만들고 운영한다는 게 좀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정답이 없는 이 세계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데이터 분석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데이터 분석가로 B2B 물류 스타트업에서 일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데이터 분석 교육을 제공하는 데이터리안이라는 스타트업을 창업해서 작년까지 일을 했었고, 올 초부터는 휴식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저의 첫 번째 창업 이야기를 조금 풀어볼 예정인데요. 데이터 활용해야 한다는 말은 많이 하는데, 실제로 어떻게 우리 서비스를 개선해야 할지 막막했던 분들이 계시다면 곧 있을 발표에서 자세한 이야기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트카운트 팀의 구다빈이라고 합니다. 저는 하트카운트 팀에서 데이터 분석가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지금까지 뭐 추천 분석, 어, 로그 분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영역에서 많은 일들을 겪어왔고요. 오늘 그 민주님과 함께 말씀해 주시는 내용 듣고 같이 이야기 나누는 역할 담당할 예정입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두 분 소개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저희 본격적으로 퍼널 분석 주제 발표하기 전에 간단하게 저희 하트카운트라는 서비스 소개해드리고, 네,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저희 하트카운트는요, 현업을 위한 데이터 분석 시각화 툴입니다. 누구나 데이터 분석가가 될 수 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바탕으로 시각화 기능 그리고 증강형 분석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시각화 기능은 누구나 평생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여기 QR코드나 혹은 검색창에 검색하셔가지고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네, 한번 사용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커뮤니티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트카운트 커뮤니티에서는 실무자분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콘텐츠들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강의나 블로그, 웨비나 등등 여기 커뮤니티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한번 네,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홈에서 이메일로 구독을 해주시면은 매주 화요일마다 가장 먼저 새로운 콘텐츠를 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듣고 계시는 웨비나는 유튜브, 팟캐스트에서도 다시 한번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플랫폼들의 하트카운트 검색하시고 채널 구독하시면은 가장 먼저 콘텐츠 소식 접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목차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민주님께서 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창업 관련 사례를 소개하시는 시간을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가질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다비님과 제가 좀 민주님께 질문을 드리는 네, 형식으로 퍼널 분석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사전 질문들도 같이 참고해서 다양한 이야기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제 화면 공유를 닫고 민주님께서 화면 공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중지할게요. 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네네. 네. 잘 보이신다고 하니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아, 네, 우리 서비스 뭐가 문제일까? 미리 알아두면 좋았을 퍼널을 개선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오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데이터 분석가 김민주입니다. 저는 데이터 분석가로 일하기 전에 스타트업 창업 경험이 있어요. 창업한 회사에서는 쉐어하우스를 만들고 운영하는 일을 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했던 2016년은 쉐어하우스라는 게 이제 막 알려지기 시작하던 때였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시작했던 지역에서는 경쟁사랄 것도 없어서 그 첫 번째 하우스를 오픈했을 때 입주 경쟁률이 10대 1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수요가 넘치는 걸 보고 공급을 늘리기만 하면 더 팔 수 있겠구나 하고 신나게 하우스 수를 늘렸습니다. 그렇게 2년 만에 11호점까지 늘어났어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은 와, 사업 잘 됐나 보네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실제는 조금 달랐습니다. 11호점까지 하우스를 늘려가는 2년 동안 10대 1로 시작했던 입주 경쟁률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5대 1, 3대 1, 2대 1 이렇게 되다가 결국 공급보다도 수요가 적어서 빈방이 생기는 시점까지 왔어요.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이유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선은 2년이 지나는 동안 주변에 다른 경쟁 쉐어하우스들이 조금씩 생겨났어요. 그리고 또 다음으로는 이 늘어난 쉐어하우스 공급 덕분에 쉐어하우스를 경험해본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살아보기 전에는 알기 어려웠던 단점들도 많이들 잘 알게 되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주변에 컨디션 좋은 신축 원룸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들은 다 외부적인 요인이라서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었는데요. 그 외에 직접 개선할 수 있는 내부적인 문제도 있었을 텐데,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현상을 파악해야 하는지부터 막막했습니다. 현상 파악을 못하니까 개선도 요원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에 울며 겨자 먹기로 할인하는 방법을 선택을 했어요. 당연히 이익이 크게 줄었고, 장기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려웠습니다. 제가 데이터 분석가가 되고 나서 퍼널 분석을 배운 후에 이 일을 떠올려 보니까 이제 좀 다르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오늘 계시다면 아마 힌트를 조금이라도 얻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비즈니스를 하는 우리의 목표는 뭘까요? 사용자를 특정한 목표 지점에 도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목표 지점이란 서비스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유튜브의 경우 동영상 시청, 구체적으로는 더 많이, 더 오래 동영상을 시청하게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쿠팡이라면 구매, 또 이왕이면 이윤이 많이 남는 상품을 더 자주 구매하는 걸 거예요. 제가 했던 쉐어하우스 사업이라면 입주 계약을 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더 많은 사용자가 목표 지점에 도달하게 하기 위해서 퍼널 분석이라는 방법론을 적용해 볼 수 있는데요. 퍼널 분석은 사용자가 우리가 설계한 사용자 경험 루트를 따라서 잘 도착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최초 유입부터 최종 목적지까지 단계를 나누어서 살펴보는 분석 기법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용자들이 최종 단계인 이 입주 계약 단계까지 도착하는지, 또 중간에 어디에서 많이 이탈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각 단계를 통과할 때마다 사용자 수가 줄어들게 되는데요. 그림으로 그려보면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점점 좁아지는 형태의 깔때기 모양이라서 깔때기가 영어로 퍼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퍼널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각각의 단계를 넘어가는 것을 전환, 컨버전이라고 부르고요. 그 비율은 전환율, 컨버전 레이트가 됩니다. 쉐어하우스 입주 계약까지 퍼널을 그려본 그림인데요. 처음에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입주 신청을 하고 그 신청한 사람들이 직접 와서 집을 봐야겠죠. 그래서 투어 일정을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직접 방문해서 투어를 하고 그리고 이제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입주 계약까지 하게 되겠죠. 이렇게 퍼널을 그려봤으니까 이제 분석해 볼 차례인데요. 가장 먼저 현상 분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웹사이트 접속자 100명이 있었고 그 중에 입주 계약까지 도달하는 사람이 1명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1%의 사용자만이 목표 지점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99%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지금처럼 이렇게 웹사이트 접속 100명, 그리고 입주 계약 1명, 이렇게 처음과 끝만 볼 때는 나머지 99%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단계를 쪼개서 볼게요.
웹사이트 접속은 100명이었는데 입주 신청으로 넘어오는 사람이 5명, 5%입니다. 입주 신청에서 투어 일정 잡기로 넘어오는 사람들은 80%, 그리고 일정을 잡은 사람 중에 투어에 직접 온 사람은 75%, 투어를 한 사람 중에 계약하는 사람은 33%입니다. 이런 식으로 단계를 나누어서 보면 어디가 전환율이 낮은지, 또 문제가 되는 구간이 어디인지 확인하고 퍼널의 어느 부분을 개선해야 할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쉐어하우스 입주 신청 퍼널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구간은 어디일까요? 이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각 단계마다 전환율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점이에요. 각 단계의 특성에 따라서 전환율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를 기억하시고 다음 내용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맨 처음 단계가 이제 웹사이트 접속에서 입주 신청으로 넘어가는 단계인데요. 이 단계 전환율이 5%입니다. 다른 구간에 비해서 눈에 띄게 낮은 수치죠. 근데 이 구간이 가장 문제가 되는 구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면 웹사이트 접속은 그냥 누구나 해볼 수 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들어와 본 사람일 수도 있고요. 지금 이사할 건 아닌데 지금 봤다가 나중에 신청할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퍼널의 마지막 단계를 한번 볼게요. 투어에서 입주 계약. 이 단계의 전환율은 33%인데요. 이 투어라는 거는 회사 입장에서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들여야 하는 일입니다. 신청한 사람과 일정 약속을 잡고 또 기존에 살고 있는 입주민에게도 미리 양해를 구해놓고 또 신청자와 직접 만나서 안내를 해주고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이것저것 설명도 해주고요. 그리고 애초에 아무나 2단계까지 와보지는 않겠죠. 그냥 궁금해서 와볼 수도 있겠지만 궁금해서 웹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는 거랑 궁금해서 직접 약속을 잡고 찾아오는 거랑은 허들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충분히 구매 의사가 있는 사용자들이 오는 단계인데 그런 사용자들에게 또 이만큼의 리소스를 드렸는데 3분의 2가 빠져나가고 있는 이 상황이 어쩌면 더 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문제가 되는 구간을 확인했으니까 퍼널을 개선할 차례인데요. 퍼널을 개선하기 전에 잠깐 제가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어서 여기 넣어놨습니다. 투어에서 입주 계약 단계, 방금 봤던 단계죠. 그 단계의 전환율을 높이기로 했다고 해볼게요. 그때 전환율 개선의 목표는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이 전환율을 100%까지 올릴 수 있을까요? 아니요. 100%는 절대 안 될 겁니다. 계약해야지 하고 이제 마음을 먹고 온 사람이라도 직접 봤더니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마지막 순간에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요. 갑자기 그 지역에 살 이유가 없어져서 계약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단계들도 마찬가지로 더 이상 개선할 수 없는 전환율이 있을 거예요. 웹사이트 접속에서 입주 신청. 이 단계의 전환율은 20%도 무리일 수 있습니다. 이제 이사를 해야 되는 건데, 쉐어하우스에 입주한다는 것 자체가 근데 쉽게 자주 그런 일을 사람들이 결정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목표치를 정할 때에도 현실에서 달성 가능한 수치인지 잘 판단해 보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제 어디가 문제인지 파악을 했으니까 퍼널을 개선할 차례입니다. 퍼널을 개선하는 데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로 스타트 지점에 있는 사람 수 늘리기입니다. 전환율이 같다고 가정하면 스타트 지점에 들어오는 사람 수를 늘리면 마지막 단계인 입주 계약까지 도착하는 사람 수도 따라서 늘어납니다. 웹사이트 접속자 수를 10배로 늘리면 입주 계약자도 10배인 10명이 되겠죠. 어찌 보면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유료 광고 예산을 늘린다거나 관심을 끌 만한 문구나 이미지로 클릭을 유도해서
일단 많이 들어와 보게 할 수 있습니다. 들어왔다가 나가는 사람도 그만큼 많겠지만 일단 들어오는 사람을 10배, 100배 이렇게 늘려버리면 그 다음 단계로 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늘어날 테니까요. 자, 방금 얘기를 하면서 많이 들어오면 끝까지 도착하는 사람도 늘어난다고 했지만 또 그만큼 빠져나가는 사람도 많다는 언급을 했는데요. 이렇게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건 나름대로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많이 들어오게 하는데 급급해서 너무 자극적인 광고를 하게 되면 브랜드 이미지가 나빠질 수도 있고요. 또 어렵게 데리고 온 사람들이 우리 서비스를 보고 뭔가 실망해서 돌아갔다는 뜻이 되니까 장기적으로 좋은 시그널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환율을 높이는 작업이 스타트 지점의 사람을 늘리는 것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일이 되는데요. 쉐어하우스 퍼널 예시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입주 계약까지 기존 전환율이 1%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보고 있었어요. 웹사이트에 접속한 사람이 100명일 때 입주 계약은 1명이 하는 거죠. 근데 전환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서 10%가 됐다고 해볼게요. 여기서 획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이제 실무에서는 1, 2% 올리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예시를 보는 거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1%였던 전환율을 10%로 올렸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유입을 전혀 늘리지 않고도 입주 계약자를 10명, 10배로 늘릴 수 있는 거죠. 이때 유입을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1000명이 들어오면 100명이 전환됩니다. 그래서 전환율을 먼저 올려놓으면 같은 광고 예산으로 더 큰 성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환율을 높이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사용자가 해야 할 액션을 더 쉽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더 간단하게 만들거나 난이도를 낮춰줄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하는 거예요. 쉐어하우스 퍼널을 볼 때 여기서 웹사이트 접속에서 입주 신청 단계를 한번 볼게요. 웹사이트에서 입주 신청을 할 때, 또 뭐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회원가입을 할 때, 이럴 때 정보를 받는 구간이 있어요. 이럴 때 일반적으로 이탈률이 늘어나는데요. 신청할 때 입력하는 항목이 너무 많다거나 답변이 어려운 항목이 있다거나 하는 이유로 중간에 이탈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청할 때 입력하는 항목을 줄이고 또 답변하기 쉽게 문항을 설계해서 허들을 낮춰줄 수 있어요. 또 다른 예시로 입주 신청하기 버튼 자체가 눈에 잘 띄지 않는다고 한다면 더 잘 보이는 곳으로 버튼을 옮기고 아니면 버튼의 숫자를 늘리고 또 더 눈에 띄는 색상으로 버튼 색상을 변경한다는 식으로 웹사이트 디자인을 수정하는 것으로도 전환율을 올릴 수 있습니다. 다른 서비스에서 전환율을 어떻게 높이는지 사례도 가지고 와봤는데요. 회원가입을 예로 들어볼게요. 전통적인 회원가입 절차는 이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여러 가지 약관의 동의를 다 하고 또 본인 인증을 거치고 가입 정보를 입력하게 됩니다. 근데 반면 요즘 많은 서비스들에서 사용하는 이 소셜 로그인을 이용한 회원가입은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바로 회원가입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같은 회원가입 단계라고 하더라도 절차를 간단하게 만들어서 전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네, 아래 이미지는 온라인 강의 플랫폼 인프런에서 강의를 만들 때 나오는 화면인데요. 첫인상을 좌우하는 강의 소개 작성 가이드 하면서 이제 자세하게 강의 소개 작성에 꼭 필요한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한 설명이 이제 들어가 있는 페이지예요. 온라인 강의를 처음 만든다면 이제 소개 페이지를 어떻게 쓰는지 또 강의는 어떻게 만드는지 좀 막막할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허들이 높은 액션을 유도하기 위해서 상세한 가이드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인프런 말고도 온라인 강의 플랫폼인 클래스 101, 타린 같은 이런 비슷한 서비스들에서도 이런 장치들을 두고 있고요.
또 아이디어스 같은 소상공인 커머스 플랫폼에서도 판매자들을 위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액션을 쉽게 만들어주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다음으로는 그 퍼널의 단계를 아예 없애는 방법입니다. 아무리 전환율을 높여도 단계를 하나 지날 때마다 사람들은 이탈할 수밖에 없어요. 현실 세계에서는 여러 가지 또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이유로 이탈이 일어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단계를 줄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러면 쉐어하우스 퍼널 예시에서 없앨 수 있는 단계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입주 신청에서 투어 일정 잡기 단계를 볼 건데요. 이 사이에서 이탈할 일이 뭐가 있겠냐 싶지만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받은 후에 담당 매니저가 연락해서 투어 가능한 일정을 잡는데 하루 이틀이 걸립니다. 주말이나 휴일이 끼어 있으면 그거보다 더 걸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막상 연락을 해보면 아, 저 이미 다른 방 구했어요 라고 할 때도 적지 않았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 단계에서도 어, 별로 이탈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단계에서도 이탈이 이제 적잖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원래는 이렇게 신청이 들어온 뒤에 매니저가 직접 확인하고 투어 일정을 잡는 순서였는데, 만약에 신청 시 네이버 예약 같은 솔루션을 활용해서 신청을 하면서 바로 투어 일정 예약까지 하게 한다면 어떨까요? 입주 신청 단계에 투어 일정 잡기 따로 있었던 이 단계를 포함시키면서 단계를 하나 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온라인 쇼핑 사례입니다. 여러분은 온라인에서 쇼핑할 때 가장 귀찮은 게 뭔가요? 회원가입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결제할 때도 만만치 않게 귀찮은 것 같은데요. 특히 결제는 매출과 직결되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결제 단계에서 사용자가 이탈하는 게 아주 뼈아플 것 같습니다. 그중에 가장 간단한 카드 결제도 필지사 페이지로 연결된 다음에 카드사를 선택하고 또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요. 그 사이에 또 오류가 나서 결제가 안 되는 일도 아주 빈번하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간편 결제가 아주 많이 생겼죠. 그래서 결제가 엄청나게 간편해졌습니다. 피지사를 거치지 않고 미리 등록해둔 카드로 결제가 되어서 쿠팡 같은 경우는 슬라이드만 밀면 결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간단해서 결제가 된 건가 싶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익숙해지니까 이제 다른 쇼핑몰에서 결제하는 게 오히려 엄청 큰 허들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것도 퍼널의 단계를 없앤 예시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는 퍼널의 순서를 바꾸기입니다. 기존 퍼널의 순서를 바꿈으로써 구매 전 고민하는 시간을 줄여주고 전환율을 끌어올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쉐어하우스 퍼널에서 이 약속을 잡고 투어를 하러 직접 오는 것 자체가 번거롭고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인데요. 또 게다가 막상 와봤는데 생각한 것과 달라서 계약을 하지 않고 이탈한다면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이미 들인 리소스가 많기 때문에 서로 시간 낭비한 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투어를 할 수 있도록 해서 퍼널의 순서를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미리 온라인 투어를 해보고 어떤 느낌인지 확인해본 후에 신청을 하게 된다면 입주 신청 이후의 전환율도 올라갈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쇼핑몰에서 하는 무료 반품 서비스도 퍼널의 순서를 바꾼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구매를 결정하고 물건을 받아보는데 결제 단계를 앞으로 끌어옴으로써 물건을 받아본 후에 구매를 결정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쿠팡의 와우 멤버십에서도 30일 무료 반품을 제공해주고 있고, 또 요즘 많이들 사용하시는 샵사이다 같은 쇼핑몰에서도 무료 반품 정책을 강조해서 보여주는 경우가 종종 보이더라고요.
네, 지금까지는 퍼널의 단계를 줄이고 또 단순화하는 것 위주로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반대로 퍼널의 단계를 추가하는 것으로도 퍼널을 개선해 볼 수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 앞뒤가 안 맞는 말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쓰이고 있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A라는 기능을 사용해 본 사용자들의 전환율이 A 기능을 사용하지 않은 사용자들보다 더 높다면 이 A 기능을 퍼널에 끼워 넣어서 전체 사용자의 전환율을 끌어올려 볼 수 있습니다. 쉐어하우스 사례로 다시 가보면 주거라는 특성상 충동 구매가 일어나는 종류의 상품이 아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쉐어하우스가 어떤 주거 형태인지 잘 모른다면 또 결정하기 더욱 어려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신청 전에 걱정되는 부분을 미리 해소할 수 있도록 상담 신청하기 버튼을 입주 신청하기 버튼보다 위에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청을 하고는 싶지만 어떤 지점에 어떤 룸 타입을 선택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쉐어하우스에서 생활해 본 적이 없어서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입주 신청 전에 미리 해소를 해준다면 다음 단계로의 전환율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실제로 분석했던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이전에 일했던 커머스 서비스에서도 이런 식으로 퍼널을 개선했던 적이 있어요. 데이터를 봤는데 이번 달에 회원가입한 사용자들의 구매 전환율이 유난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 회원가입한 사용자들은 뭐가 달랐나 찾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가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당시에 새로 런칭된 기능이 있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신규 기능을 사용해본 사용자들과 사용해보지 않은 사용자들의 구매 전환율을 비교해보니까 그 기능을 사용해본 사용자들의 전환율이 2배 정도 높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해당 기능을 퍼널 단계로 끼워 넣기로 결정을 했어요. 기존 퍼널은 회원 가입 후 구매로 바로 이제 유도하는 단순한 구조였는데 그 사이에 신규 기능을 끼워 넣은 거죠. 회원 가입한 사용자들에게 이 기능을 사용해 볼 수 있도록 홈 화면에 홍보 이미지를 띄운다든지 또 신규 가입한 사용자들에게 홍보 이메일을 보낸다든지 하는 식으로 액션을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 액션을 쉽게 만들어주고 또 퍼널의 단계를 없애고 순서를 바꾸고 또 단계를 추가하면서 전환율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코호트로 나누어 보면서 퍼널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코호트 분석은 동질 집단으로 사용자를 나누어서 보는 분석 방법인데요. 기본적으로 가입 시기, 첫 구매 시기별로 사용자를 구분하는데 그 외에도 유입 채널이나 고객 등급, 국가, 또 특정 기능의 사용 여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퍼널의 단계 추가하기, 방금 전에 얘기했던 예시에서 이 신규 기능을 사용한 사용자와 그렇지 않은 사용자를 구분해서 본 것도 일종의 코호트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는 전체 사용자를 하나의 집단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모두 하나의 퍼널을 통과한다고 생각했는데요. 사실은 여러 개의 사용자 집단이 있고 각각의 집단이 다른 퍼널을 통과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집단이 통과하는 퍼널은 길이도 다르고 또 허들도 다를 거고요. 그래서 퍼널별로 따로 분석하고 각각의 액션 아이템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는 특정 코호트의 전환율이 특히 좋았다면 그런 특성을 가진 사용자들을 더 많이 우리 서비스로 데려오도록 마케팅을 할 수도 있어요. 쉐어하우스 사례에서는 유입 채널별로 나누어 보면 사용자들이 경험하는 퍼널에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봤던 경우는 이제 일반적인 경우죠.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입주 신청을 하고 투어 일정을 잡고 투어를 하고 입주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유학생들 같은 경우가 있어요. 유학생 에이전시를 통해서 오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 분들 같은 경우는 입국하기 전에 계약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투어를 하지 않고 바로 계약을 원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특정 단계를 아예 건너뛰는 경우도 있고요. 또 기존에 쉐어하우스에 살고 있는 친구를 통해서 매니저에게 직접 신청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럴 때는 웹사이트에 접속하지 않고 직접 매니저에게 연락하고 바로 투어 일정을 잡게 됐습니다. 이렇게 별도의 루트를 타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렇게 유입 채널별로 나눠 보았을 때, 예를 들어서 유학생들의 전환율이 좋았다. 고 한다면 근처에 있는 유학생 에이전시들과 제휴를 맺는다든지 또 에이전시 측에 커미션을 제공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유학생들의 유입 자체를 늘리는 방법을 선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기존 고객의 추천으로 들어온 사람들의 전환율이 좋았다고 한다면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친구 추천 이벤트를 해본다든지 아니면 이 퍼널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친구에게 추천하기 쉽게 뭐 전용 링크를 제공해 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유입을 늘리거나 전환율을 개선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환율을 높이기 위해서 퍼널을 개선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요. 제가 여기 좀 도발적인 제목을 붙여놨죠. 전환율이 높은 퍼널이 무조건 좋은 퍼널일까? 무조건이란 말이 들어가면 거의 정답이 아니긴 한데요. 어, 네, 그래서 모든 퍼널이 전환율이 높아져야 하는 건 아닙니다. 반대로 전환율이 낮아져야 하는 퍼널도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코칭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분의 서비스 페이지 제작을 도와드리게 되었는데요. 코칭 신청서에 들어갈 문항을 설계하는데 이때는 신청을 쉽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코칭이나 뭐 심리 상담 또는 컨설팅 서비스처럼 사람이 직접 응대를 하고 실제 맨파워를 써야 하는 서비스는 수요가 많다고 해서 무한정 공급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최대한 전환율을 높인다기보다는 한정된 공급을 잘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요가 충분한 상황이라면 전환율을 의도적으로 낮추는 작업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유도하는 액션의 특성, 또 서비스의 특징을 고려해서 퍼널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고 싶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전환율을 높이는 게 맞는 방법인데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사례처럼 또 다른 특징을 고려를 하셔서 정말 전환율이 높아지면 무조건 되는 걸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은 지점일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얘기하고 있는 쉐어하우스 같은 경우도 초반에 입주 경쟁률이 10대 1까지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전환율을 높이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수요가 넘쳐나고 있는데 쉐어하우스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이제 공급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딱 지금 말씀드렸던 사례와 비슷한 사례인데요. 그래서 그런 특성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이제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데이터 분석의 목적은 결국 우리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액션 아이템을 찾고 실제로 개선하는 겁니다. 주변 데이터 분석가 분들과 이야기해보면 일하면서 가장 힘 빠지는 일이 분석은 실컷 했는데 액션으로 또 실제 성과로 이어지지 않을 때라고 하시더라고요. 분석이 실제 액션으로 이어지게 하는 건 아무래도 회사 전체가 데이터 드리븐한 조직인지 또 업무를 하는 개인이 얼마나 힘을 가진 위치에 있는지와 가장 큰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환경 탓만 하면서 우리가 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개인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보면 오늘 이야기했던 퍼널 분석이 여러분의 아쉬운 점을 긁어줄 수 있는 효자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같이 살펴본 것처럼 퍼널을 뜯어보다 보면 어떤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한지 또 어떻게 개선해 볼 수 있을지 액션 아이템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온 액션 아이템들을 실제로 적용해보고 또 개선되는지 확인해보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렇게 퍼널을 구성하고 문제점을 찾고 어떻게 개선해 볼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이외에도 서비스에 따라 또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제가 예시로 말씀드린 것들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실무를 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서비스에, 또 공부하시는 분들은 관심 있는 다른 서비스에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민주님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화면 공유를 네, 내려주시면은 제가 패널 토크 진행 바로 할게요. 네. 네, 저희가 지금 6개 정도 미리 사전으로 좀 준비를 해두었는데, 한 개씩, 네, 한번 제가 질문 드리면은 민주님께서 한번 네, 답변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앞에서 퍼널 개선, 퍼널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실제적으로 이 실무자들이 퍼널 분석을 위해서 어떤 데이터가 필요할지, 그리고 어떻게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소싱할 수 있을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바로 답변 드리면 되나요? 네네, 제가 그 네. 장표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선 퍼널 분석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는 각 단계에 도달한 사용자 수예요. 이 부분을 자주 헷갈리시는 것 같아서 맨 처음에 넣어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웹사이트 접속이 1000번 있었고 입주 신청이 10건 있었다라고 해서 웹사이트 접속에서 입주 신청 단계 전환율이 1%가 되는 게 아니에요. 웹사이트 접속은 1000번이었다고 해도 웹사이트 접속한 사용자 수는 100명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웹사이트 접속한 사용자 중에서 입주 신청을 한 사용자 수가 9명이다 라고 한다면 이 단계 전환율은 9%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퍼널의 전환율은 사용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는 서비스에 따라서 또 어디서 데이터를 가지고 올지는 회사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내용 같은데요. 일단 제가 예시로 들었던 쉐어하우스 사례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 웹사이트 접속에서 입주 신청까지는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단계고 그 이후에 투어 일정 잡기, 투어, 입주 계약 여기는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단계잖아요. 그래서 이 온라인, 오프라인을 나눠서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서비스가 요즘은 이제 온라인 서비스인데 온라인 서비스에서는 데이터 활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갖춰져 있고 또 적극적으로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예 이제 데이터 수집 자체를 이제 시작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이런 웹사이트나 앱 같은 온라인 서비스 데이터는 구글 애널리틱스, GA나 앰플리튜드 같은 그 유명한 툴들이죠. 이런 데이터 수집 툴을 통해서 수집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웹사이트에 접속한 사용자가 몇 명인지, 입주 신청을 할 수 있는 페이지가 따로 있다면 이 해당 페이지에 접속한 사용자는 몇 명인지, 또 입주 신청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사용자는 몇 명인지, 이 작성을 완료한 사용자는 몇 명인지 이렇게 디테일한 웹사이트 관련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글 애널리틱스를 웹사이트에 연결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수집해주는 이벤트들도 있고요. 또 간단한 커스텀 이벤트를 만들어서 원하는 데이터를 수집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 버튼을 얼마나 클릭했는지, 스크롤은 얼마나 했는지, 구매를 얼마나 했는지, 또 그 금액은 얼마인지 이런 데이터도 다 수집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웹사이트에 들어온 사용자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왔는지 유입 경로 데이터도 볼 수 있고요. 그 유입 경로에 따라서 뭐 구매한 금액이 얼마나 차이가 나나 하는 이런 디테일한 정보들까지 분석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이나 구매 같은 액션들은 이제 수집하기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고 개발팀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외에 기본적인 액션들은 코딩을 할 줄 몰라도 간단하게 수집하실 수 있어요. 애널리틱스 고객센터에 가보시면 가이드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링크를 제가 채팅으로 공유해 드릴게요. 네, 구글 애널리틱스 고객센터에
일단 일반적인 가이드가 다 나와 있기는 한데 엄청 친절하지는 않아서 혹시 이제 더 자세한 가이드가 필요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구글에 간단하게 GA 웹사이트에 연결하기 뭐 이런 식으로 키워드만 검색하셔도 많은 이제 자료들이 나오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온라인에서 데이터는 이 정도로 얘기를 해보고요. 다음으로 투어 일정 잡기, 투어 입주 계약 단계. 여기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액션들이었는데, 제 경험으로는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수기로 수집을 많이 했어요.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입력을 한다든지. 그래서 우선 뭐 웹사이트를 통해서 입주 신청한 신청자 리스트를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불러오고요. 그 각각 신청자의 뭐 투어 일정이라든지 투어 이후에 커뮤니케이션 했던 내용이나 이런 특이사항들을 기록하고 입주 계약 여부를 입력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했고, 다음에 이제 입주 계약한 사용자 리스트는 마지막으로 이제 따로 만들어서 관리를 했습니다. B2B 서비스 같은 경우도 어, 비슷한 경우일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리드 관리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온오프라인에서 각각 수집한 데이터를 하트카운트 같은 데이터 툴을 통해서 또 통합해서 분석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결과를 보실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질문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혹시 관련해서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여러분 채팅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채팅 혹은 뭐 추후 시간이 남으면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다비님이 한번 네, 질문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네. 네. 다음 질문은 이제 퍼널 분석 쪽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제 사실은 이 질문은 뭐 분석가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질문일 것 같아요. 이제 말씀 주셨던 예시는 사실 5개 단계 이제 퍼널이 이제 5개 단계로 이루어져 있었고 이제 보통은 사실 그렇게 크고 굵직한 단위에서의 퍼널 분석을 이제 정의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 각각의 퍼널의 단계 사이에서 일어나는 자잘한 사용자 액션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들이 중요한 인사이트를 또 담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아까 말씀 주셨던 그런 쉐어하우스의 사례 중에서 관련해서 좀 공유해 주실 만한 게 있을지 네,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어, 일단 말씀해주신 내용에 저도 굉장히 공감이 가고요. 일단 저희가 터널을 정의할 때는 우리가 예상하는 원하는 사용자 행동을 기준으로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어, 뭐 어떤 페이지에서 시작을 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목표 지점에 도달을 할지 뭐 이제 개발 단계에서 페이지 기획부터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근데 막상 사용자 데이터를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움직이는 지점이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인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사람들은 많았는데 입주 신청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실제로 신청을 하는 사람이 없었을 수도 있지만 평소 같으면 뭐 대략 뭐 몇 건 정도 뭐 하루에 뭐 10건 정도 발생을 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너무 건수가 현저하게 적었다든지 뭐 아예 없다든지 뭔가 의심되는 상황이 이제 지속이 된다면 이거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해볼 수도 있어요. 실제로 데이터를 보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데요. 특히 뭐 개발적으로 업데이트를 한 이유라든지 이럴 때는 평소와 데이터 흐름이 크게 달라진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사례를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입주 신청 단계에서 이제 뭐 어떤 지점에 입주를 할지, 어떤 룸 타입에 입주를 할지, 뭐 언제 할지, 뭐 이런 정보들을 이제 받게 되는데, 이 신청서를 작성하다가 완료하지 않고, 하우스 소개 페이지로 가는 사용자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어, 그 페이지로 가는 이유는 이제 입주 신청서를 작성할 때 그 정보가 필요해서일 수도 있고, 뭐,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면 어떤 니즈가 있었다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입주 신청서를 뜯어봤더니 입주할 지점과 룸 타입을 이제 선택하라고 하는 질문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이동을 하는 걸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질문에다가 이제 필요한 정보들을 추가를 해둔다면 이탈률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제 세 번째로는 입주 신청 단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요. 이런 신청서 작성 같은 경우는 어, 아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신청을 하는데 우리가 예상하는 시간이 있을 텐데 그것보다 뭐 평균적으로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디테일한 데이터를 더 볼 수 있다면 더 좋겠죠. 그래서 어디에서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살펴보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주관식 질문이 있었다고 하면은 그걸 객관식으로 바꿔준다든지 아니면 주관식 질문을 유지하더라도 필수가 아닌 항목으로 이제 바꿔준다든지 아니면 질문의 개수 자체를 줄인다든지 하는 식으로 어, 개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런 뭐 입주 신청 단계를 예로 들었는데 뭐 회원 가입도 비슷한 경우일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사용자들이 어려워하거나 복잡한 단계라면 터널을 좀 더 쪼개서 자세히 보기도 합니다. 방금 얘기했던 회원 가입이라든지 또 결제 같은 단계는 이제 회사에서 많이들 이제 자세히 보는 퍼널이에요. 어, 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이제 두 번째 말씀 주셨던 하우스 소개 페이지 같은 게 되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결국에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기존에 정의해 놓은 패널에서 숫자만 변하는 걸 이렇게 보실 텐데 입주에서 투어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왜 이렇게 낮지가 아니라 그 부분을 쪼개 보면은 이제 몰랐던 부분들이 이렇게 나오고 거기서부터 액셔너블한 인사이트가 도출되는 이런 게 사실 데이터 분석의 되게 묘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질문은, 이제 서비스가 얼마나 성장했느냐에 따라 유심히 봐야 하는 지표나 뭐 지표를 바라보는 기준이 다 달라질 것 같은데요. 서비스의 성장 단계에 따른 고려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네, 민지님께 한번 여쭤봅니다. 네. 일단 AARRR이라는 데이터 분석 프레임워크를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 프레임워크는 데이브 맥클로어라는 벤처 투자자가 만든 서비스의 성장 단계를 나타내는 프레임워크인데요. 어, 애퀴지션, 사용자 획득, 그리고 액티베이션, 활성화, 리텐션, 유지, 레비뉴, 매출, 레퍼럴, 추천 이렇게 5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이 5단계의 첫 글자를 따서 AARRR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어, 맨 처음에 이제 우리 서비스가 성장을 하려면 사용자들에게 우리 서비스를 알려서 이제 우리 웹사이트 앱에 들어오게 만들어야겠죠. 이 단계가 사용자를 획득하는 애퀴지션 단계고요. 그 다음으로 들어온 사용자들이 바로 나가버리면 안 되니까 이제 서비스를 사용해야 되니까 어, 그래서 이렇게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뭐 회원가입이 필요하다면 회원가입도 하고 또 뭐 이런저런 기능도 써보고 우리 서비스를 경험해보게 하는 단계가 그 다음인 액티베이션, 활성화 단계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 서비스를 써본 사용자들이 이제 다시 또 돌아와야겠죠. 그래서 사용자들이 우리 서비스를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사용하는 단계가 이 리텐션, 유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사용자들이 우리 서비스를 계속해서 사용하면서 매출을 발생시키는 단계인데요. 어, 뭐 포털 사이트라면 트래픽, 우리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 수가 늘어나면 이 사용자 수 자체가 광고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뭐 쇼핑몰이라면 구매와 같은 직접적인 사용자의 액션이 필요한 그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레퍼럴, 추천인데요. 우리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입소문을 내서 다른 사용자를 데리고 오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맨 처음의 단계인 사용자 획득, 애퀴지션 단계로 이제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그래서 이상적인 이제 단계는 이렇게 되는데요.
이 프레임워크의 이름이 AARRR이라고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개선해야 하는 지표의 순서는 RARRA라고 이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순서는 이제 리텐션, 액티베이션, 레비뉴, 레퍼럴, 애퀴지션 이렇게 순서가 조금 바뀌는데요. 최근에 뭐 리텐션이 가장 중요한 지표다. 무엇보다 리텐션을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최근의 트렌드였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리텐션이라는 게 사용자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서비스를 찾을 정도로 필요하다, 니즈가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어, 이제 해석을 하자면 프로덕트 마켓핏을 찾았다 이렇게도 말을 할 수 있는 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자 유지가 잘 되는 여건을 먼저 만들어 놓고 우리 서비스에 일단 진입한 사용자들이 서비스를 잘 사용할 수 있게 이제 활성화 시켜놓고 그 다음으로 매출이 나오는지 보고 그리고 기존 사용자들의 추천도 이제 유도를 다 해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모든 시스템을 최적화해둔 뒤에 사용자를 획득하는 데 집중하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서비스의 성장 단계에 따라 이제 고려해야 하는 지표가 달라질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순서를 따라서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고려해야 할 거는 이게 맞지 않는 서비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텐션을 올릴 수 있는 서비스도 있지만 없는 서비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판매하는 제품의 숫자가 적은 소규모 비즈니스라든지 아니면 평생에 한두 번만 구매하는 뭐 결혼식 관련 상품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텐션을 높일 수 없는 경우라면 나머지 지표들을 이제 개선하는 데 집중을 해야겠죠. 예를 들면 뭐 매출 관점에서는 같은 상품을 구매하더라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옵션을 많이 제공해서 업셀링을 유도를 한다든지 차를 살 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리고 뭐 웨딩 상품 같은 경우도 추가금 잔치라고 얘기를 할 만큼 이런 전략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리고 레퍼럴 관점에서는 다른 고객에게 추천을 유도하는데 집중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성수동에 있는 맛집 이런 곳들은 매일 오는 고객이 오는 게 아니라 새로운 고객들이 더 많이 방문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곳들은 뭐 네이버 영수증 리뷰 이벤트를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이제 레퍼럴에 집중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도 이런 예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네. 민주님께서 아까 앞선 발표에서 전환율이 낮아져야 하는 퍼널에 대한 경우를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해 주신 예시 말고도 혹시 다른 경우에, 사실 이제 저희의 직관과는 굉장히 다르잖아요. 전환율을 높여야 된다는 게 상식처럼 여겨지는데, 낮아야 하는 경우가 비즈니스의 맥락에 따라서 분명히 존재를 할 텐데, 말씀해 주신 예시 말고도 혹시 다른 예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음, 네. 앞에서 이제 예시를 들었을 때는 실제로 맨파워가 많이 들고 리소스에 제한이 있는 그런 서비스를 예로 들었는데요. 이번에는 결이 조금 다른 예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어, 제가 예전에 진행하던 그 강의 프로그램에서 스터디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스터디는 필수가 아니라 그 교육에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이 선택사항으로 이제 진행할 수 있게 이제 만들어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어, 이제 강의 프로그램이 온라인 교육이어서 함께 과제를 한다든지 전체 교육 과정을 끝까지 할 수 있게 이제 뭔가 의지를 북돋아주는 그런 메이트를 만들어 드리고 싶어서 이런 스터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의지가 충만한 분들이 이 스터디에 신청을 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제 막상 이제 신청을 받아서 그룹을 만들어 드리면 한두 명씩 이탈하는 사람이 꼭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탈하는 사람이 생기면 남은 사람들의 사기에 굉장히 이제 안 좋은 영향을 주고 또 뭐 아예 공중분해되는
팀도 생기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터디 신청을 받을 때 꼭 끝까지 참여하실 수 있는 분만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문구도 넣어봤고, 신청 공지를 할 때도 그런 부분을 이제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했는데, 그런다고 해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탈하는 사람은 생기고, 또 그런 팀에 소속됐던 분들은 어김없이 이제 좀 불만족하는 피드백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이 스터디가 잘 된 그룹의 경우에는 이제 전체 교육에 대한 만족도도 상당히 좋고, 또 이제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친하게 지내시면서 같이 프로젝트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어, 근데 이제 스터디가 공중 분해되거나 이제 중도 이탈을 하게 되면 만족도에 이렇게 나쁜 영향을 주게 되니까 이제 안 하니만 못한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장단점이 확실해서 고민이 됐었는데요. 그래서 아예 이거를 접어야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바로 없애기에는 이제 메리트가 너무 확실하니까 한 번 더 뭔가를 해보자라고 해서 그때 이제 했던 방법이 신청서를 아주 아주 어렵게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신청서에서 의지가 중요하다. 뭐 하루에 몇 시간 이상 시간을 낼 수 있는 분이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뭐 끝까지 완주하실 수 있는 분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멘트가 원래도 있었지만 이제 이 항목 하나하나를 체크박스로 만들어서 이제 체크를 할 수 있게 하나하나 보고 내가 이제 명시적으로 체크를 해야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페이지도 일부러 막 많이 나눠 단계를 좀 더 복잡하게 만든 거죠. 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한 이후에 신청률이 실제로 조금 감소했고요. 그래서 이 감소한 신청률만 보고도 어느 정도 전략이 통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탈하시는 분들도 이전만큼 발생하지는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사례처럼 일반적인 서비스라기보다는 뭔가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중요하다든지 하는 식으로 이렇게 우리 서비스에서 원하는 사용자들의 특징이 명확한 경우에 이렇게 써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이 사실 되게 또 굉장히 직관과 어긋나는 것 같은 게 이제 네. 보통 신청서 포맷을 심플하게 해야 어떤 사업이 비즈니스의 성공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신청서 포맷을 어렵게 해야 성공까지 갈 수 있는 경우였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네. 재밌는 게, 사실 앞의 경우에는 그 처음에 이제 강연하실 때 말씀 주신 건 서비스에서 제공할 수 있는 맨파워라는 리소스 자체가 한정되어 있어서 그걸 이제 최대한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운용하기 위해서 낮아야 됐던 거고, 반면 이 경우에는 말하자면 유저 간에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 조직이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유저의 불량 행동이 다른 유저에까지 악영향을 미쳐서 결과적으로는 서비스 전체의 품질이 떨어지게 되는, 뭐 이렇게도 이제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음, 되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실감하게 되는 게 단순히 이제 숫자를 들여다보는 게 데이터 분석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뭐고 어떤 게 진짜 우리의 목표고 이런 거를 잘 해야 숫자에 담긴 그런 인사이트를 확실히 이해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말씀을 하신 거 들으면서 네, 드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저도 다빈님 방금 얘기하신 거에 굉장히 공감하고요. 데이터 분석가 한테 가장 중요한 자질이 뭐냐고 이제 만약에 물으신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비즈니스를 이해하는 게 진짜 제일 첫 번째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방금 하신 얘기에 굉장히 공감이 갔어요. 그게 사실 그 처음 여기 그 분석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게 사실 처음에 데이터 분석 공부할 때 제일 어려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저 기억에. 그러니까 SQL을 배운다든지 물론 언어 방법론을 배우는 거는 많이 있는데 그런 도메인적인 지식을 어떤 방법론을 적용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은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그게 정형화된 교육의 형태로 제공되긴 굉장히 어렵긴 하겠지만, 네, 그래서, 사실 그런 직관을 키우는 게 사실 분석가로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바로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은 이야기 많이
네,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두 가지 정도 질문이 더 남아 있는데, 두 가지 질문은 저희 사전 질문으로 남겨주신 것을 정말 그대로 담아봤어요. 그래서 좀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좀 느낄 수 있었던 지점이었던 것 같고,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번 질문은 구글 시트, 뭐 루커 스튜디오 이런 GA 이런 데 산재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어떤 식으로 모아서 정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매출이나 인바운드 건은 구글 시트, DAU, MAU, 이탈률 이런 특정 경로는 GA, 주요 이벤트는 루커 스튜디오의 대시보드화 해놓는데 로우 데이터만 나열해놓고 핵심 요약은 되어 있지 않은 느낌이시라고 하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는 서비스의 퍼널을 설계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유저 플로우를 그려놓고 각 플로우에서 볼 수 있는 이벤트를 적어두는 방식으로 했는데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좀 더 정형화된 방식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이거 간단하게 민주님께서 좀 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주 긴 질문을 음, 보내주셨는데요. 일단은 여러 군데 이제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모아서 보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일단 이거는 굉장히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모아서 보는 거는 일단 아주 좋은 것 같고, 그럼 이제 이 데이터끼리 어떻게 연결해서 볼지, 이 데이터 속에서 어떻게 맥락을 찾을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뭔가 이 질문하신 의도가 제가 이제 추측해 보건데, 뭔가 데이터를 보고는 있지만, 뭔가 그놈의 인사이트가 없다. 이렇게 느끼시는 게 아닐까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는 일단 오늘 이야기했던 퍼널 분석을 적용해 보시고 퍼널을 따라서 이벤트 수나 전환율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맥락과 또 뭐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할지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좀 나올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매출 지표를 본다. 이제 똑같은 매출 지표를 본다고 하더라도 그냥 이번 달 매출 얼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 가입 월별 코호트로 쪼개서 본다든지 뭐 회원 가입 수를 본다고 해도 뭐 유입 경로별로 나눠서 본다든지 하는 식으로 같은 지표도 여러 가지 기준으로 쪼개서 보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전체를 이제 한 번에 볼 때는 안 보이던 게 쪼개서 보면 뭔가가 발견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단순한 지표, 이렇게 숫자로 된 값 하나만 보기보다는 추이 그래프를 그려본다든지 하는 식으로 이렇게 시간에 따른 흐름을 보는 것도 데이터에서 이슈를 찾아내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프를 그리는 것까지는 어렵다고 한다면, 단순하게 지난달과 비교해 보는 것, 이번 주와 지난주를 비교해 보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이죠. 이게 질문이 두 개였는데, 이제 두 번째 질문에서는 터널 설계에 대한 질문을 주셨어요. 어, 지금 실시간 질문으로 최유선 님도 비슷한 질문 주셔가지고, 공통으로 답변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질문 주신 분은 유저 플로우를 그려놓고 각 플로우에서 볼 법한, 뭐 볼 수 있는 이벤트를 적어두는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유저 플로우를 그려서 퍼널 구성을 해보셨으면, 그 다음으로 이제 실제로 퍼널 데이터를 보고 사용자들이 그대로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 질문 답변 중에 이런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이제 사용자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확인해 보시면서 이제 퍼널 구성을 다듬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선님 질문에 제가 이런 얘기도 잠깐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전환된 사용자가 가장 많이 하는 경로를 토대로 이제 쪼개는 게 어떻겠냐 이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어떤 맥락과 어떤 비즈니스에서 이런 질문 주시는지 몰라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사실은 그 데이터 분석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이, 그러니까 전환이라는 성공에 도달한 사용자만 보게 되는 함정이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환되지 않은 사용자가 퍼널의 각 단계에서 했던 행동이 굉장히 유의미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저희가 원하는 건 전환자 수를 높이는 게 아니라 전환이 안 됐던 사람들을 전환시키는 게 목표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성공 지점까지 도달했던 사람들의 행동만 보는 것도 물론 유의미할 수 있겠지만, 어, 그런 우리가 원하는 이제 전환이라는 행동까지 도달하지 못했던 사용자들이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퍼널 중간중간의 단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액션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살펴보는 것도 인사이트가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를 합니다. 네. 음, 네. 그럼 이제 네, 마지막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4시 30분까지인데 마지막 질문 소화하고 뭐 채팅으로 계속 좀 남겨주시면은 네, 저희가 좀 답변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은 네. 한 사이트 내에서 너무 많은 서비스가 있어서 제대로 된 퍼널 뭐 설계라든지 분석이 불분명하다고 하십니다. 뭐 여러 가지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현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인 퍼널을 찾고 좀 줄이기 위한 그 첫 단계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어요. 네. 일단 이제 한 사이트 안에 너무 많은 서비스가 있는 게 고민이 되시는 지점인 것 같은데요. 일단 서비스가 여러 가지라면 그에 따른 퍼널도 여러 가지가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각각의 서비스의 목표 지점을 설정하고 퍼널을 각각 따로 설정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어, 뭔가 이제 좀, 한 사이트 안에 서비스는 너무 많은데, 퍼널은 뭔가 하나여야 할 것 같고, 근데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모르겠고, 너무 복잡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같은 웹사이트 안에서도 퍼널은 여러 개가 될 수 있고요. 또 같은 서비스 안에서도 회원가입 퍼널 따로, 구매 퍼널 따로, 뭐 이렇게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개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좀 더 명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뭐 덧붙이실 말 있으실까요? 따로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네. 네. 뭐 이제 채팅으로 혹시 더 추가적으로 남겨주시면은 답변을 드리고 지금 저희가 답변 안 드린 거에서는 허성님께서 남겨주신 질문이 있는데 이거 좀 답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 채팅 통해서 답변을 주셔도 되고. 아, 네, 제가 답변해 볼게요. 네네. 일단 지금 말씀해주신 질문 내용을 보니까 B2B 유통 쪽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데 목표가 신규 회원이 첫 주문 후 3개월 동안 매월 최소 1회 이상 주문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퍼널 분석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여쭤보셨는데 어, 지금 말씀하셨을 때 3개월 동안 매달 최소 1회 이상 주문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제가 앞에서 다른 질문에서 이제 답변 드릴 때 AARRR이라는 그 프레임워크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제 리텐션과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사실은. 이제 리텐션이 사용자가 재방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퍼널 분석이라기보다는 이 부분을 이제 리텐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더 적절할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퍼널 분석도 적용을 해보고 싶으시다 하면은 이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신규 회원이 첫 주문을 하기까지 뭐 이런 건 퍼널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재구매를 하는 부분은 이제 리텐션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정확하게 이 목표 달성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네, 그 네, 저도 네. 한마디 더 드리자면 그 이게 사실은 그 첫 주문 후에 3개월 동안 사실 굉장히 많은 사용자 형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 주문하고 불만족스러워서 아예 안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 주문을
그러니까 처음 주문했던 거에서 니즈가 끊겨서 더 이상 우리 홈페이지를 찾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예를 들면 실제로 로그를 들여다봤는데 어떤 특정한 종류의 상품들은 이제 깔딱깔딱 살펴보다가 거기서부터 이제 뭐 행동이 멈춰버린 사용자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용자 유형에 따라서 이게 왜 구매가 재발생하지 않는지에 대한 원인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자들의 데이터들을 살펴보면서 말하자면 이제 코호트들을 나눠보고 그 각각의 코호트에 따른 행동들을 또 관리해보고 들여다보고 하다 보면은 어, 중요한 인사이트들을 또 도출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어, 추가적으로 아직 채팅 올라온 게 없어서, 네, 다음 간단하게 저희 마무리하고, 혹시 있으시면 추가적으로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슬랙 커뮤니티도 있으니까 그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좀, 네, 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이제 웨비나 내용은 모두 마무리가 되었고요. 저희 블로그에 리뷰를 남겨주시면 네이버페이 쿠폰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트카운트 웨비나 어떻게 들으셨는지 후기 남겨주시면은 100% 쿠폰 드리고 있으니까요. 요 참여 방법은 제가 오늘 참여하신 분들 대상으로 메일이나 문자로 네, 따로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웨비나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요 VOD 영상이랑 민주님께서 보여주셨던 블로그 내용은 추후에 이제 유튜브 영상 그리고 블로그 형태로 발행될 예정이니까요. 또 좀 복귀하고 더 좀 살펴보고 싶으시다면 그때 그 컨텐츠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너무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함께 해주신 민주님, 다빈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